수정처럼 반짝이는 샹들리에 부드럽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5성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만찬을 즐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날 밤 수사팀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대형 냉동고, 수입산 최고급 육류 사이에서 얼어붙은 사람의 다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엘리트 레스토랑의 주방 뒤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다리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최고급 식자재만 있어야 할 곳에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사실은 베테랑 수사관들마저 경악하게 했고, 이야기는 우리를 공포와 미스터리가 뒤섞인 예측 불가능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2023년 12월, 비 내리는 서울의 밤. 강남 테헤란로 주변의 아스팔트는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을 반사하며 축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거리를 한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층 빌딩 12층에 위치한 최고급 레스토랑 루미나는 여전히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2시 17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긴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당직 근무자는 겁에 질려 더듬거리는 젊은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루미나의 주방 인턴 박지훈이라고 밝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하 창고 냉동고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무언가 잘못됐다고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소규모 팀이 현장으로 급파되었습니다. 형사 3명, 무장경찰 2명,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1명이었습니다. 팀을 이끄는 것은 꼼꼼하고 대담하기로 유명한 젊은 장교 김진우 경위였습니다. 밖에서 본 레스토랑 루미나는 여전히 화려함을 뽐냈습니다. 고급 세단들이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리셉션 직원은 상냥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불과 몇 층 아래에서 누구든 소름 끼치게 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았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공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역겨움을 유발하는 비린내가 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젊은 경찰 한 명은 헛구역질을 참기 위해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복도 끝에는 2m 높이의 거대한 산업용 냉동고가 서 있었습니다. 문은 디지털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지만 문틈으로 검붉은 액체가 스며 나와 하얀 타일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밖으로 나오려는 듯 긴 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아는 사람 누굽니까? 김경희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인 최민준이 불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더욱 지독한 악취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부에 하얀 조명이 호주산 라벨이 붙은 수입 소고기, 더미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그 더미 사이로 찢어진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틈으로 얼어붙은 사람의 다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들리는 것은 냉동고의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김진우 경위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방금 본 것이 훨씬 더 거대한 사건의 시작일 뿐임을 직감했습니다. 김경희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현장을 즉시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 지배인을 제외한 모든 레스토랑 직원은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되었습니다. 법외관 이소연 박사가 천천히 다가가 얼어붙은 다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우 경위는 갓 발견된 사람의 다리 절단면을 응시하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이소연 박사님, 초기 검사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김경희가 물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조심스럽게 절단면을 살피고는 성인 남성의 다리이며 매우 날카로운 도구로 잘린 듯 절단면이 매끄럽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직의 색으로 보아 피해자는 절단 당시 살아있었거나 사망 직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말은 현장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김경희는 복도 구석 의자에 불안하게 앉아있는 최민준 지배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냉동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최 지배인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는 오직 주방장과 2명의 수석 보조 셰프만이 이 대형 냉동고를 사용하며 자신은 지하 창고에 거의 내려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강태현 셰프가 모든 걸 관리합니다. 그는 아주 엄격해서 다른 직원이 관여하는 걸 싫어하죠. 최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김경희는 인턴인 박지훈은 냉동고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는 최 지배인의 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경찰에 신고한 것은 바로 박지훈이었습니다. 몇 분 후 박지훈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청년은 창백한 얼굴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자네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본대로만 말해주게. 박지훈은 작은 목소리로 처음에는 소고기가 썩은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고 냉동고 쪽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검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겁이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냉동고를 열어봤나? 김경희가 물었습니다. 박지훈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평소 강 셰프만이 냉동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히 열어볼 생각도 못했다고 맹세했습니다. 박지훈의 진술은 CCTV 녹화 영상과 대조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지난 72시간 동안 지하 창고에 들어간 사람은 박지훈 자신과 강태현 셰프 단 2명뿐이었습니다. 강태현이라는 이름이 핵심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루미나에 합류하기 전 여러 5성급 호텔에서 경력을 쌓은 41세에 매우 재능 있는 주방장이었습니다. 그는 규율이 엄격하고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강태현은 루미나의 품질을 보증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경희에게는 그런 성격이 오히려 더 어두운 무언가를 숨기는 가면일 수 있었습니다. 박지훈 군, 마지막으로 강 셰프가 지하 창고에 들어가는 걸 본 게 언제지? 김경희가 물었습니다. 박지훈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안에 꽤 오래 8분 이상 있었어요. 김경희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8분은 단순히 재고를 확인하기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서연 박사는 검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더 큰 의문을 낳았습니다. 피해자가 사실은 여성이었을까? 아니면 이 신체 부위를 옮기는데 다른 누군가가 연루된 것일까? 김경희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머리카락 샘플을 즉시 DNA 연구소로 보내고 지난 한 주간 서울에서 접수된 실종자 보고서와 대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며 음울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박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최 지배인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법의학 장비로 분주했고 김경희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발견된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냉동고 속다리 하나는 단순한 범죄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레스토랑 루미나의 화려한 벽 뒤에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날 밤에 현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 강태현 셰프를 신문한다. 모든 답은 그에게 있을 거야. 시계는 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서울을 적시고 있었고 루미나 사건의 공식적인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비로 서울은 여전히 잿빛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내부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레스토랑 루미나에서의 신체 일부 발견 사건으로 모든 팀이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김진우 경위는 신문실에 앉아보고서 파일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옆에서 이서연 박사가 막 초기 검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박사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DNA 결과는 기다려야 하지만 조직의 특징으로 보아 남성은 아닙니다. 김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며칠 전 접수된 실종 신고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루미나의 종업원이었던 24세의 윤소희. 그녀는 갑자기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박지훈이 다시 신문실로 불려왔습니다. 청년은 지쳐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경희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려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지훈 군, 어젯밤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군. 박지훈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본 게 있습니다, 경희님. 일주일 전쯤 새벽에 강 셰프가 큰 검은 봉지를 들고 지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수입 고기인 줄 알았는데 냄새가 이상했어요.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김경희는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찾던 것이었습니다. 강태현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추가 진술.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있었나? 아니요, 경희님. 야근하며 설거지하던 건 저 혼자였습니다. 그 혼자 들어갔어요. 김경희는 박지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해. 하지만 명심하게 더는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돼.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자네 입장이 곤란해질 거야. 박지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후 강태현 셰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빌세의 남자는 단정한 흰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심지어 자신감마저 엿보였습니다. 강태현 셰프, 김경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시죠? 강태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체 일부가 발견되기 전 지하 창고에 들어간 마지막 사람이 당신이더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재고를 확인하는 게 제 임무니까요. 그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새벽 1시에 들어가서 거의 9분이나 있었더군요. 재고 확인치고는 꽤 긴 시간 아닙니까? 김경희가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강태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반을 재정리했습니다. 전 완벽주의자라 모든 게 깔끔해야 하거든요. 그게 답니다. 김경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냉동고 안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된 걸 정말 몰랐다는 겁니까? 몰랐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강태현은 전혀 놀라거나 화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질문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심지어 김경희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들어갔다가 빈 가방을 들고 나오는 CCTV 증거를 보여줬을 때도 강태현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건 흔한 일입니다. 주방 용품을 자주 옮기니까요. 과민 반응하지 마시죠. 방구석에 앉아있던 이서연 박사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아파트에서 의심스러운 얼룩이 묻은 장갑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생물학적 체액으로 보입니다. 순간 강태현의 눈이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얼룩이 어디서든 묻을 수 있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군요. 김경희는 대꾸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습니다. 이 남자가 발뺌에 능숙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문은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강태현의 대답은 항상 일관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몸짓 언어는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잠시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강태현이 방을 나간 사이 팀은 모여 논의했습니다. 그는 너무 침착해. 김경희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야. 무언가 숨기고 있어. 한 형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아직 약합니다.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의 아파트를 철저히 수색한다. 오늘 밤 당장. 그날 밤 팀이 강남 청담동에 있는 강태현의 아파트로 향할 때 비가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은 평범해 보였지만 김경희는 그 안에 비밀의 장막을 걷어낼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공식 영장을 제시하고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깔끔했고 가구는 정돈되어 있었으며 방향제 냄새가 모든 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수사관들은 지나친 깔끔함이 종종 비밀을 숨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경희는 팀을 나누었습니다. 각 방이 샅샅이 조사되었습니다. 주방, 거실, 욕실 모두 깨끗했습니다. 그때 침실에 있던 팀원 중 한 명이 나지막이 외쳤습니다. 경희님, 침대 밑에 무언가 있습니다. 검은색 스포츠 가방이 꺼내졌습니다. 묵직하고 뻣뻣했습니다. 지퍼가 열리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는 커다란 주방용 칼, 뼈를 자르는 칼, 그리고 고무장갑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장갑에는 이미 말라붙었지만 검붉은 얼룩이 선명했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즉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피로 증명된다면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김경희는 그 가방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오늘 밤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루미나에서 신체의 일부가 발견된 이후 모든 것은 한 사람, 강태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완벽주의자 주방장이 아니라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쉼없이 서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서 수사팀은 루미나 사건이 단순한 미스터리한 발견에서 도시 전체를 뒤흔들 잔혹한 살인사건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밤 내린 폭우로 그날 아침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젖어 반짝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실험실 이서연 박사는 서류로 가득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고 눈은 막 분석기계에서 나온 DNA 검사 결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식이 수사의 방향을 바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김진우 경위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경희님, 이 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무거웠습니다.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루미나에서 발견된 다리 조각은 윤소희 씨의 원룸에서 채취한 샘플과 일치합니다. 김경희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상했지만 확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일 전 실종된 24세의 젊은 종업원 윤소희. 그녀가 정말로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서울로 상경했던 소녀. 그녀의 삶은 이제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나야 했습니다. 강남경찰서 회의실 커다란 화이트보드는 사진과 수사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중앙에는 종업원 유니폼을 입고 미소 짓는 윤소희의 얼굴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증거들에서 뻗어나온 붉은 선들은 모두 한 이름, 강태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형사가 속삭였습니다. 레스토랑 동료들한테 들었는데 소희 씨는 착한 아이였답니다. 매달 꼬박꼬박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돈을 보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경위님. 김경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말은 자식의 소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가족에게 쓰라린 진실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지훈이 다시 조사를 받기 위해 불려왔습니다. 청년은 지쳐 보였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경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지훈 군, 윤소희 씨와 강 셰프의 관계를 본 적 있나? 박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몇 번 소희 씨가 레스토랑 마감 후에 강 셰프에게 불려가는 걸 봤습니다. 특별 메뉴 조리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더군요. 처음에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다며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제게 좀 무섭다고 털어놨어요. 셰프님의 눈빛이 이상하대요. 마치 제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평가하는 것 같았다고요. 그 진술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긴장시켰습니다. 강태연은 단순히 스승이었을까? 아니면 윤소희를 다른 대상으로 본 것일까? 확인을 위해 팀은 지난 7일간의 레스토랑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몇 시간의 재생 끝에 그들은 중요한 장면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정확히 0시 37분 주방 카메라에 강태연이 종업원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키와 머리 스타일이 윤소희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영상에는 그들이 잠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 여성은 강태연을 따라 지하 복도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카메라는 두 사람이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닫힌 후 나온 것은 강태연 혼자였습니다. 윤소희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경희는 모니터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시각적 증거였습니다. 윤소희는 명백한 희생자였고 강태연은 그녀와 함께 있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소희의 어머니가 부산에서 도착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은 오는 내내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을 만나자마자 그녀는 딸의 사진을 꼭 쥔 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김경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이 열심히 일해서 동생 학비 보태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돼야만 했나요? 우리 딸 왜 하필 내 딸이... 그녀의 울음은 몇몇 경찰관들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험한 사건에 익숙한 김경희조차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그는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이어서 추가 검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조직 상태로 보아 윤소희 씨는 상처를 입었을 때 아직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망하기 전에 고통을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방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희생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모두가 상상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경희는 증거보드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DNA, CCTV, 박지훈의 증언, 아파트에서 나온 증거물까지 모든 붉은 선이 한 점 강태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경희는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강한 직감은 윤소희가 유일한 희생자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호화로운 레스토랑 뒤에는 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비가 갠 후 맑아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속삭였습니다. 소희 씨, 약속하겠습니다. 이 진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것을 파헤치겠습니다. 그날 밤 강태연에 대한 구속영장이 공식적으로 발부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다음 단계가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희생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루미나의 가장 어두운 면으로 이끌게 될 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강태현의 구속영장이 집행된 다음 날 밤 수사팀은 다시 레스토랑 루미나를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히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창고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냉동고로 향하는 좁은 복도가 다시 열렸다. 냉방기가 계속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축한 냄새는 여전히 스며나왔다. 문에 둘러쳐진 폴리스 라인은 그곳이 여전히 미스터리의 중심임을 알렸다. 김진우 경위는 이서연 박사와 기술팀과 함께 대형 냉동고 앞에 섰다. 그들은 정밀저울,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숨겨진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드릴을 가져왔다.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김경희가 말했다. 첫 번째 냉동고가 열렸다. 수입산 소고기 봉지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하나씩 들어올려 무게를 재고 확인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2.5kg 라벨이 붙은 한 봉지가 훨씬 가벼웠다. 봉지를 열자 모두가 침묵했다. 소고기 조각들 사이에 질감이 다른 창백한 색의 조직이 숨겨져 있었다. 이서연 박사가 그것을 특별 용기에 담았다. 이건 분명 소고기가 아닙니다. 질감으로 보아 인간의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적이 흘렀고 들리는 것은 냉동기의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조사는 계속되었다. 그 결과 다른 몇몇 봉지에서도 비슷한 내용물이 발견되었다. 마치 식재료인 것처럼 위장된 소고기와 인간의 신체 조각이 섞여 있었다. 김경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패턴이 있었다. 희생자를 식재료 사이에 숨기는 체계가 있었다. 두 번째, 냉동고를 조사했다. 얼어붙은 고기 더미 뒤에서 팀은 더 의심스러운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었다. 내용물은 명백히 다른 신체 부위였다. 긴 뼈, 얼어붙은 장기, 그리고 근육 조직. 이서연 박사는 크기와 형태로 보아 신속하게 검사를 마친 후 김경희에게 속삭였다. 이건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최소 3명의 다른 희생자가 있습니다. 김경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사실이 그를 강타했다. 윤소희는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 호화로운 레스토랑은 더 많은 생명이 끝나는 장소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강남경찰서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모든 증거가 대형 보드에 전시되었다. 신체 조각 사진, 고기 무게 측정 결과, CCTV 녹화 영상까지.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모두가 이 사건이 초기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음을 깨달았다. 한 베테랑 형사가 말했다. 정말로 3명의 다른 희생자가 있다면 지난 몇 달간 서울에서 접수된 모든 실종자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들이 루미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희가 덧붙였다. 실종자 보고서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들도 확인해야 합니다. 흔적도 없이 갑자기 그만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연쇄살인 의혹 사건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구치소에서 강태현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한 형사가 몇 명이나 죽였지? 라고 물었을 때 강태현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누구든 소름 돋게 하기에 충분했다. 강태현의 태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김경희는 짧게 말했다. 그가 쉽게 입을 열지는 않겠지만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있다. 회의가 끝나기 전 기술팀이 추가 발견 사항을 보고했다. 경희님, 원래 건물 설계도와 냉동고의 크기를 비교해보니 뒷부분에 거의 1m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즉시 소란스러워졌다. 김경희는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비밀 공간이 있다면 그게 열쇠가 될 수 있다. 오늘 밤 당장 확인해야 한다. 모두가 그들이 마주한 것이 단순히 신체 조각이 담긴 냉동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루미나는 그 벽 뒤에 훨씬 더 끔찍한 것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밖에서는 다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은 마치 숨을 참고 있는 듯했다. 그 호화로운 레스토랑 뒤에서 밝혀질 진실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날 밤 가랑비가 여전히 서울을 적시며 도시의 불빛을 젖은 길 위에 반짝이게 했다. 레스토랑 루미나에서는 수사팀이 다시 지하 창고에 모였다. 처음부터 이 장소는 어딘가 이상했다. 건물 관리인이 보여준 설계도는 그들이 본 공간의 크기와 명백히 달랐다. 대형 냉동고 뒤편으로 거의 1.5m의 차이가 있었다. 김진우 경위는 이서연 박사와 기술팀과 함께 강철 패널 앞에 섰다. 그는 설계도를 가리켰다. 이 공간은 더 넓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팀이 즉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결과는 특정 구역에서 온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벽 뒤에 빈 공간이 있다는 신호였다. 쇠방치로 두드리자 이상하게 텅 빈 소리가 울렸다. 경위님, 비밀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해체하십시오.
전기 드릴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강철이 절단될 때 작은 불꽃이 튀었고 기계 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려 퍼지며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거의 30분 후 패널이 마침내 열리며 그 뒤에 어두운 통로가 드러났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즉시 터져나와 몇몇 팀원들은 기침을 하며 황급히 추가 마스크를 착용했다. 손전등을 든 채 김경희가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는 좁고 축축했다. 벽은 차가운 강철로 되어 있었다. 통로 끝에서 그들은 작은 금속문을 발견했다. 문을 부수자 그 뒤에 광경에 모두가 걸음을 멈췄다. 방은 어두웠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중앙에는 일반적인 요리용이 아닌 것이 분명한 커다란 금속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표면은 지우기 힘든 검붉은 얼룩 자국으로 긁혀 있었다. 그 옆에는 강철 싱크대, 물호스, 그리고 녹슨 날카로운 도구 몇 개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방구석이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검은 플라스틱 용기가 쌓여 있었다. 일부는 이미 찢어져 사람의 뼈 조각인 내용물이 보였다. 어떤 것은 온전했지만 어떤 것은 단편에 불과했다. 한 젊은 팀원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서연 박사가 앞으로 나아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김경희에게 속삭였다. 이 뼈들의 크기로 보아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 4명의 다른 희생자가 있습니다. 김경희는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모든 것이 호화로운 레스토랑 바로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위층의 손님들은 발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방 다른 쪽에서 기술팀이 잠긴 금속 캐비닛을 발견했다. 강제로 열자 안에는 방부액이 담긴 여러 개의 유리병이 있었다. 그 병들 안에는 보존된 인간의 신체 조직 조각들이 보였다. 마치 증거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관된 수집품처럼. 침묵이 지배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방의 구석구석을 기록하는 증거사진 카메라의 찰칵 소리만 들렸다. 김경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그들은 이 시간 동안 방의 내용물을 샅샅이 기록했다. 모든 물건은 증거물 봉투에 담겨 라벨이 붙여지고 사진이 찍혔다. 배치로 보아 이 방은 명백히 처형 장소로 기능했다. 모든 증거는 희생자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살해된 후 시신이 냉동고에 숨겨졌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 강남경찰서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금속 테이블, 뼈, 조직이 담긴 유리병 사진이 대형 보드에 붙어 있었다. 모든 팀원들은 침울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한 베테랑 형사가 말했다. 정말로 4명의 다른 희생자가 있다면 이건 더 이상 평범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할 것은 실제 희생자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몇몇 팀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 질문이 그들이 가진 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치소에서 강태현은 수갑을 찬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형사가 새로 발견된 비밀 공간에 대해 언급하자 강태현은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작게 웃었다. 찾아냈군?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믿어. 그건 시작에 불과해. 그 말을 동반한 옅은 미소는 소름을 돋게 했다.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그날 밤 김경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증거보드를 다시 응시했다. 희생자들의 사진, 비밀 공간의 도면, 법의학 결과가 벽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지 표면에 불과했다. 밖에서 서울은 소란스럽게 울리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의 화려함 뒤에서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루미나는 단순한 호화 레스토랑이 아니라 계획된 연쇄살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그리고 김경희의 직감은 말했다. 강태현 뒤에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 서울은 새로운 한 주를 다른 분위기로 맞았다. 경찰이 극비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 루미나에서 비밀 공간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남경찰서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정보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김진우 경위는 본부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인파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조만간 대중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문제는 더 이상 만약이 아니라 언제였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비밀 공간에서 나온 모든 증거가 대형 보드에 전시되어 있었다. 금속 테이블 사진, 뼈 조각, 조직이 담긴 유리병. 김경희는 단호한 어조로 회의를 이끌었다. 희생자가 1명 이상이라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신원 확인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실종자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세요. 이서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초기 비교 결과 최소 4명의 다른 신원이 확인됩니다.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희생자 가족과의 DNA 대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른 병원 및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 젊은 형사가 화면에 명단을 띄웠다. 첫 번째 이름은 이준영, 19세, 강남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다. 두 번째 이름은 박지은, 27세, 루미나에서 멀지 않은 호텔 행사 참석 후 실종된 이벤트 기획사 직원이었다. 이름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날수록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김경희는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 패턴이 맞다면 희생자들은 레스토랑 주변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루미나가 사냥의 중심지였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본부 밖에서는 여론의 압박이 점점 더 커졌다. 강남 고급 레스토랑의 미스터리, 직원 실종, 루미나의 무슨 일이? 같은 선정적인 제목의 추측성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강남경찰서장 박서준 총경이 김경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김경희 조심하게. 이건 민감한 사건이야. 루미나에서 식사한 유명 인사들이 많아. 언론이 증거를 잡으면 국가적인 스캔들이 될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서장님. 김경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사라진 생명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연루되었다고 해서 눈 감을 수는 없습니다. 박서준 총경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가 완고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김경희가 옳다는 것도 알았다. 알겠네. 하지만 대비하게. 위에서의 압박이 분명 올 거야. 구치소에서 강태현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모든 질문에는 짧게, 때로는 옅은 웃음으로만 답했다. 비밀 공간에서 했던 그의 말이 김경희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경희는 다시 박지훈을 불렀다. 청년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이번에는 좀 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박군, 김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날 밤 외에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 있나? 박지훈은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하에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희님. 기계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사람이 울거나 괴로워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처음엔 야근하는 직원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김경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신고하지 않았지? 무서웠습니다, 경희님. 강 셰프는 주방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다음 희생자는 제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진술에 몇몇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듯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김경희는 빠르게 메모했다. 박지훈의 진술은 일부 희생자들이 살해되기 전 살아있는 채로 억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했다. 그날 밤 특별 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정보팀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다. 지난 6개월 동안 루미나의 직원 5명이 공식적인 서류 없이 갑자기 그만두었다. 그중 2명은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경희는 깊은 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들이 희생자에 포함된다면 실제 숫자는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서연 박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비밀 공간의 뼈를 분석한 결과 희생자는 1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10수명이 사라졌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말없이 빠르게 기록했다. 본부 밖에서는 언론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한 방송국은 서울의 실종 사건 급증에 대한 탐사 보도를 내보냈다. 루미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고급 레스토랑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김경희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았다. 사건이 더 알려지면 사회가 공황에 빠질 수 있었다. 하지만 덮어두면 진실은 묻힐 것이었다. 그는 증거보도 앞에 서서 여전히 중앙에 붙어있는 윤소희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강태현의 말이 다시 울렸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의 직감은 강태현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도시의 불빛 뒤에서 거대한 비밀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경찰은 이제 냉혈한 셰프 한 명뿐만 아니라 여론, 언론, 그리고 아마도 더 넓은 네트워크와 맞서고 있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네트워크. 김경희는 깨달았다. 다음 단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다. 그날 아침 강남경찰서 회의실은 다시 긴장된 얼굴들로 가득 찼다. 대형 보도에는 잠재적 희생자 명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대학생 이준영, 루미나 근처 호텔 행사 후 실종된 27세 이벤트 기획사 직원 박지은, 그리고 갑자기 그만둔 후 돌아오지 않은 몇몇 레스토랑 직원들. 보도 위에 모든 붉은 선은 다시 한 점, 강태현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진우 경위는 이 사건이 어두운 집착을 가진 셰프 한 명에게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훨씬 더 위험한 또 다른 층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한 젊은 형사가 루미나 주방 노트북에서 나온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보고했다. 주파일은 비어 있었지만 팀은 거의 삭제될 뻔한 숨겨진 폴더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특별 메뉴를 제공받았던 VIP 손님 명단이 있었다. 이 데이터는 공식 시스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름들은 분명했다. 20명이 넘었다. 회의실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경위가 물었다. 천천히 누구누구입니까? 형사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몇몇 대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도 한 명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서준 총경은 즉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말했다. 이것이 처음부터 내가 걱정했던 것이다. 만약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정말 있다면 루미나 사건은 더 이상 평범한 범죄가 아니다. 이것은 정치와 경제 권력에 관한 문제다. 김경위는 주먹을 불끈 쥐며 그들이 누구든 희생자들이 정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의 압박은 점점 더 커졌다. 몇몇 온라인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추측성 기사를 썼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루미나 미스터리 해시태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김경위는 심지어 한 중견 언론인으로부터 단독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화까지 받았다. 그는 정보가 새어나가면 공황이 확산될 것을 알았기에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오래 덮어두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 움직일 기회를 주는 것뿐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법의학팀이 비밀 공간에서 나온 추가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유리병들 사이에서 희미한 붉은 잉크로 쓰인 작은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내용물은 날짜, 코드, 그리고 이니셜이었다. 이서연 박사는 이것을 주문장부로 해석했다. 그녀는 이 메모가 이전 발견물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몇몇 이니셜이 VIP 손님 명단의 이름과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김경위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이는 단순히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메뉴를 함께 즐겼을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다음 날 김경위는 몇몇 형사들과 함께 루미나의 납품업체 사무실을 방문했다. 거래 내역에서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몇몇 추가 물품 배송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목적지는 항상 같았다. 레스토랑 지하 창고. 한 나이든 배달원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배달하는 상자가 항상 무겁고 단단히 밀봉되어 있어 의심스러웠다고 인정했다. 때로는 이상한 냄새도 났다. 물어보면 관리자는 VIP 손님을 위한 특별 수입 재료라고만 했다. 그는 감히 항의할 수 없었다. 그 증언은 강태현 외에 다른 누군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강화했다. 단순히 주방의 문제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유통망까지.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다시 열렸다. 박서준 총경은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말로 고위 관리가 연루되었다면 이 사건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팀이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김경위는 굳은 얼굴로 증거보도를 응시했다. 그는 더 넓은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현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밝혀내야 했다. 이서연 박사는 희생자들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시간은 적이었다. 구치소에서 새로운 발견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강태현은 비스듬히 미소만 지었다.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가 김경위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제 겨우 표면을 봤을 뿐이야. 진짜로 즐긴 사람들은 아직 밖에 있어.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들은 이 비밀이 드러나게 놔두지 않을 거야. 김경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서울은 여전히 불빛과 소음으로 분주했다. 하지만 도시의 현자 뒤에서 어둠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한 호화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흔적은 거물급 인사들, 관리, 기업가, 그리고 아마도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사무실에 서서 증거보도에 붙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김경위는 이제 판돈이 희생자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식탁 뒤에 숨어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맞서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말했다. 위협은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의 누군가로부터 올 수도 있다고. 그날 오후 서울 하늘은 잿빛이었다. 무겁게 드리운 구름은 마치 경찰서 수사팀의 심정을 반영하는 듯했다. VIP 명단과 주문 기록이 발견된 후 김진우 경위는 압박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특별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이전의 소란스러운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핵심 팀원들만 참석했다. 김경위, 이서연 박사, 신뢰할 수 있는 젊은 형사 2명, 그리고 박서준 총경. 그들 뒤에 증거보도는 이제 희생자 사진, 네트워크 도표, 그리고 드러나기 시작한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으로 가득했다. 한 젊은 형사가 내부 서버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보고했다. 경위님, 신원 미상의 계정이 수사 파일에 접근한 후 외부로 복사했습니다.
흔적은 명백히 본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회의실은 즉시 압박감에 휩싸였다. 박 총경은 침울한 얼굴로 김경희를 바라보았다. 정보가 새고 있다는 뜻이군. 우리 사람 중 하나가 외부 세력에 넘어갔어. 김경희는 긴 한숨을 내쉬며 턱을 굳힌 채 책상을 내려다보았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서연 박사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덧붙였다. 매우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면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증인이 사라지거나 증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한 젊은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경찰서에 찾아왔다. 이름은 한유나, 24세. 그녀는 루미나에서 VIP 행사를 위한 추가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저는 음료만 준비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강 셰프가 중요한 손님을 위한 특별 메뉴가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접시 하나가 6층 VIP룸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계산서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모든 게 현금이었어요. 그 후로 거기서 일하는 걸 그만뒀습니다. 김경희는 한유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날 밤 손님이 누군지 기억하나? 한유나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름을 말하기는 무섭습니다, 경희님.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 증언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굳어졌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서로 시선만 교환했다. 김경희는 즉시 한유나를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녀의 신원은 비밀에 붙여지고 거처는 엄격하게 보호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다른 부서의 한 형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의 차는 교차로에서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수사 서류는 사라졌다. 김경희는 분노로 번뜩이는 눈으로 그 뉴스를 보았다. 이건 평범한 사고가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들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야. 박서준 총경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김경희, 조심하게. 자네가 완고한 건 알지만 다음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게. 김경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물러서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다. 정기 신문 중 한 형사가 무심코 강태현 앞에서 그 교통사고를 언급했다. 수감자는 비스듬히 미소 지었다. 벌써 사람을 잃기 시작했군. 내가 말했지, 이 게임은 당신들이 이길 수 없다고. 당신들은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과 싸우고 있어. 나는 작은 요리사에 불과해.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해. 김경희는 동요하지 않으려 애썼다. 강태현이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에 가까웠다. 밖에서는 여론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 소셜미디어는 실종 사건과 관련된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했다. 몇몇 희생자 가족들이 경찰서로 찾아와 답변을 요구했다. 기자들은 입구를 둘러싸고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소리쳤다. 본부 내부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이 수사가 중앙에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몇몇 간부들은 김경희 팀의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김경희는 거절했다. 모든 희생자에게는 진실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멈추면 우리도 눈 감는 것과 같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자네가 옳은 건 알아. 하지만 이 일을 끝내려면 자네도 살아있어야 해. 무모하게 굴지 마. 그날 밤 김경희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 증거보드는 빽빽했다. 윤소희, 이준영, 박지은의 사진, 뼈 조각, VIP 명단, 그리고 한유나의 증언.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퍼즐 조각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 모든 어둠 뒤에는 단 하나의 확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밝혀져야만 한다.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일지라도. 그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차가운 공기는 김진우 경위의 사무실 안까지 스며들었다. 증거보드 위 희생자들의 사진은 마치 답을 요구하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시계바늘이 밤 10시를 가리켰을 때 그의 책상 위 특별 전화기가 울렸다. 그가 신뢰하는 정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부 유출입니다. 그가 말했다. 내부자 중 한 명이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외부로 파일 사본을 넘겼습니다. 흔적은 명백히 경찰청 내부망에서 나왔습니다. 김경희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일어섰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대답은 마지막 흔적이 본부의 한 간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 배신자는 그들 중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다. 한유나를 안전가옥으로 이송하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신원 미상의 차량에 들이받쳤다. 운전하던 경호원은 즉사했다. 한유나는 차에서 뛰어내려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녀는 온몸을 심하게 떨며 경찰서에 도착했다. 끊어지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더는 안전가옥에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제가 경찰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아요. 김경희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보호를 약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유나의 목숨이 이제 정말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다. 본부에서 박서준 총경이 김경희를 불렀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는 중앙에서 대중의 공황을 막기 위해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경희는 거절했다. 그는 중단은 범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총경은 한참 침묵하다가 만약 김경희가 계속 나아간다면 그 대가는 경력뿐만 아니라 목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본부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데이터실의 컴퓨터 중 하나가 갑자기 불탔다. 불은 진압되었지만 저장 장치의 모든 내용이 사라졌다. 기술자들은 깔끔하게 절단된 케이블을 발견했다. 명백히 합선이 아니었다. 김경희는 굳은 턱으로 타버린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내부 시스템에 보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서연 박사도 동의했다. 그녀는 물리적 백업을 만들어 이전에 협력했던 대학 연구소에 보관하겠다고 했다. 그날 밤 김경희는 다시 구치소에서 강태현을 신문했다. 수감자는 평온하게 앉아 비스듬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김경희가 한유나에게 닥친 사건과 데이터 유출에 대해 언급하자 강태현은 짧게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어. 그 단순한 문장은 좁은 공간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김경희는 강태현이 의도적으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한편 한유나는 더욱 두려움에 떨었다. 고속도로 사건 다음 날 밤 그녀는 안전가옥 방문 밑에 끼워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다. 입 다물어. 그렇지 않으면 그들처럼 될 것이다. 김경희가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들의 적은 대담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김경희는 즉시 박 총경과 이 박사를 불렀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안팎으로 공격받고 있었다. 이제 반격할 때였다. 박 총경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말로 반격하고 싶다면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서 있는 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도 맞설 준비를 해야 할 걸세. 김경희는 대답하지 않고 결의에 찬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밤은 깊어갔다. 본부 창문 너머로 서울은 비에 젖은 도시의 불빛으로 반짝였다. 김경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와 길을 마주한 작은 베란다에 섰다. 차량 소음이 빗소리와 섞였지만 그에게는 위협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그는 나오기 전 증거보드에 새로 붙인 한유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아래에는 붉은 잉크로 한 단어가 쓰여 있었다. 열쇠. 그는 한유나의 안전이 이 어두운 장막을 걷어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부의 적과도 맞서야 했다. 그날 아침 서울은 지난밤 내린 비의 여운에 잠겨 있었다. 길은 미끄럽게 빛났고 하늘은 마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비밀을 품은 듯 어두웠다. 강남경찰서 내부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김진우 경위는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2명의 인사가 루미나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지휘부를 직접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막 받았다. 김경희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박서준 총경이 이미 단정한 정장 차림의 2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명백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수사가 특정 인물들에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라고 전했다. 김경희는 격렬하게 반박하고 싶었지만 박 총경이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짧은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손님들이 떠난 후 박 총경은 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누구든 제거할 힘이 있어. 조심하게. 김경희. 김경희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진실의 대가가 제 경력이라면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유나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가 머물던 첫 번째 안전가옥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시설은 열악했고 위치 추적이 너무 쉬웠다. 이서연 박사는 한유나가 밤마다 악몽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난다고 보고했다. VIP 룸과 웃고 있는 강태현의 얼굴에 대한 악몽이었다. 김경희는 그녀를 즉시 도시 외곽의 더 외진 새 장소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한유나를 호송하던 작은 행렬은 의문의 오토바이에게 미행당했지만 대체 경로로 방향을 틀어 간신히 따돌렸다. 무사했지만 한유나는 더욱 겁에 질렸다. 새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낡은 소파에 앉아 손을 비틀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매일 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무서워요, 경위님.
김경희가 다가가 부드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유나 씨. 당신이 없었다면 진실은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가 버티는 이유입니다. 그날 오후 본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김경희가 디지털 데이터를 맡기며 자주 신뢰했던 젊은 형사 조우진이 개인 가방에 비밀 파일 사본을 소지한 채 발각되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단지 백업을 보관하고 싶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디지털 흔적은 그가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로 파일을 전송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신문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압박 끝에 조우진은 마침내 외부 세력이 그에게 접촉해 돈과 보호를 약속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매수된 다른 사람도 있다고 실토했다. 그 자백에 팀 전체가 침묵했다. 김경희는 배에 강한 충격을 받은 듯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회의에 자주 데리고 다녔던 조우진 같은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큰 충격이었다. 그날 밤 김경희는 구치소를 찾았다. 강태현은 쇠창살 뒤에 앉아 옅은 미소를 띤 채 그를 바라보았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가 말했다. 결국 알게 됐군. 그들은 내 고객일 뿐만 아니라 내 보호자이기도 해. 그들이 자유로운 한 당신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뿐이야. 김경희는 차갑게 맞받아쳤다. 당신이 말할수록 이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게 더 명확해지는군. 강태현은 마치 바깥의 게임을 즐기는 듯 가볍게 웃을 뿐이었다. 외부에서는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온라인 매체는 날카로운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경찰이 보호하는 여성 증인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김경희는 격분했다. 정보 유출이 또다시 일어났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이서연 박사가 심각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유나 씨에 대한 정보가 계속 새어나가면 그녀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경호를 강화하고 모든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김경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밤은 깊어갔다. 김경희는 어둑한 자료실에 홀로 걸었다. 머리 위 형광등이 약하게 깜빡였다. 그는 붉은 선과 희생자 사진으로 가득한 대형 지도를 응시했다. 밤새 남은 빗방울이 지붕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전기 소음과 섞였다. 머릿속에는 경고하던 박총경의 목소리, 두려움에 떨던 한유나의 울음, 그리고 냉소적인 강태현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그는 거대한 폭풍이 눈앞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질문은 단 하나였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희생될 것인가? 도시 외곽의 밤은 고요했고 비에 젖은 바람 사이로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다. 이제 한유나의 마지막 안전가옥이 된 소박한 집은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이 장소는 경찰 내부 시스템에도 기록되지 않은 가장 비밀스러운 곳으로 여겨져 선택되었다. 4명의 경관이 각 모퉁이에서 무장한 채 경계를 섰다. 거실에서는 이서연 박사가 간단한 의료 장비를 준비했고 김경희는 문 잠금 장치, 환풍구, 심지어 주방 지붕까지 순찰하며 점검했다. 조우진의 배신이 드러난 이후 그는 이 박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았다. 한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창밖을 향했다. 마치 바깥의 어둠이 언제든 뚫고 들어올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밤 11시경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경관 한 명이 마당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15분 후 집의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모든 불이 꺼지고 짙은 어둠만 남았다. 한유나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이 박사가 황급히 그녀를 껴안았다. 김경희는 즉시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방어 진영 유지, 단독 행동 금지. 곧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젖은 땅 위를 달리는 소리. 검은 그림자가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총성이 정적을 깼다. 유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경관들이 응사했고 총알이 오갔다. 하지만 통신 무전기가 갑자기 먹통이 되었다. 신호가 교란 장치에 막힌 것이다. 김경희는 이 공격이 조직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유나를 안쪽 방으로 끌고 가 강철 캐비닛 뒤에 숨으라고 지시했다.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 그가 말했다. 한유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전투는 약 10분간 이어졌다. 공격자 2명이 쓰러졌다. 하지만 나머지는 통신 두절로 인한 혼란을 틈타 도주했다. 마당은 진흙투성이 발자국과 자동차 타이어 자국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김경희는 어둠 속에 서서 이번 적이 훨씬 더 훈련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온라인 매체는 이미 안전가옥 습격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다. 선정적인 제목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장식했다. 경찰의 미스터리 증인 비밀 장소에서 습격당하다. 김경희는 격분했다. 어떻게 그런 세부 정보가 언론에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었을까? 또 다른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박서준 총경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박 총경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잠을 못 자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김경희, 중앙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네. 그들은 윤아 씨를 도시 밖으로 옮기길 원해. 그게 더 안전하다고 하더군. 김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서장님. 고속도로와 도시 외곽 접근로는 감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그녀를 옮기는 것은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버티면서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게 낫습니다. 박 총경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실패하면 자네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할 걸세. 같은 시각 이서연 박사가 새로운 발견을 가지고 왔다. 확보된 조우진의 노트북에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해독 결과 내용은 한 국회의원과 관련된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라는 명확한 지시였다. 그 이름은 회의실을 즉시 침묵시켰다. 그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 사업망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김경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럼 이건 단순히 강태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네트워크였군. 한윤아는 점점 더 쇠약해졌다. 다음 날 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방구석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입술이 떨렸다. 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박사님. 제가 어디에 숨든 그들은 저를 찾아낼 거예요. 이 박사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 겁니다. 구치소에서 강태현은 습격 소식을 들었다. 김경희가 찾아왔을 때 그는 비스듬히 미소만 지었다. 봤지? 당신이 세운 벽조차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어. 그 짧은 문장은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김경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치적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중앙에서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동료들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김경희가 전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그 소식이 강태현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가 그것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가 멀어지는 순간 김경희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안전가옥의 임시 사무실에 앉았다. 벽은 메모와 사진으로 가득했다. 그는 붉은 펜을 들어 새로 드러난 국회의원의 이름을 증거보드 중앙에 썼다. 그 이름 주위에 큰 원을 그리고 강태현, 룸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다른 관리들과 기업가들로 뻗어나가는 붉은 선들과 연결했다. 김경희는 그 보드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어두운 고리를 끊을 유일한 방법은 한윤아가 살아남아 증언하게 하는 것이었다. 밤바람이 환풍구를 통해 젖은 흙냄새를 실어날랐다. 마음속으로 김경희는 속삭였다. 다음 전투는 쉽지 않겠지만 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날 서울의 낮은 뜨거웠고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 내부는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김진우 경위는 중앙에서 온 공식 메모를 막 받았다. 그는 루미나 사건 수사에서 배제되었다. 이유는 객관성 유지라는 그럴듯한 명분이었지만 김경희는 그 진짜 의미를 알았다. 이것은 중립성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침묵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는 복도에 굳은 채 서서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서연 박사가 긴장된 얼굴로 다가왔다. 정말입니까? 김경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은 분노를 참느라 떨리고 있었다. 이 박사는 침을 삼키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경희님이 배제되면 누가 윤아 씨를 지킵니까? 김경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내가 물러설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거야. 윤아 씨가 숨 쉬는 한 나는 그녀 곁에 있을 거야. 그 무렵 한윤아는 더욱 쇠약해졌다. 안전가옥에서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그림자가 그녀를 두렵게 했다. 이 박사는 한윤아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창밖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봤다고 말해요. 마당은 텅 비어 있었는데도요. 이 박사가 말했다. 김경희는 머리를 감쌌다. 적은 무기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증인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오후 경비교대로 경계가 소홀해진 틈을 타 검은색 밴 한 대가 길 끝에 멈췄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세 남자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내렸다. 그들은 중앙에서 왔다며 한윤아의 보호를 인계하라는 명령서를 보여주었다. 마침 그 집에 있던 김경희는 즉시 의심했다. 정말로 중앙에서 왔다면 왜 공식적인 호의도 없이 3명만 왔습니까? 그가 차갑게 물었다. 남자 중 한 명이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이 박사가 재빨리 박서준 총경에게 전화했다. 몇 초 후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박 총경님께서 오늘 밤에는 어떠한 명령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김경희는 그 세 남자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물러났다.
벤의 타이어가 좁은 길을 떠나며 짙은 먼지를 남겼다. 이 박사는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유나를 감쌌다. 저건 공식 절차가 아니었어요. 이 박사가 속삭였다. 김경희가 덧붙였다. 위장된 납치 시도였어. 이 가짜인수 시도에 대한 소식은 어찌된 일인지 또다시 유출되었다. 그날 밤 몇몇 온라인 매체는 추측성 기사를 썼고 안전가옥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대중은 소란스러워졌다. 경찰의 무능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이 조작된 드라마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외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한편 조직 내부에서는 많은 동료들이 김경희를 피하기 시작했다. 박서준 총경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얼굴은 지쳐 있었다. 김경희, 내가 막으려고 애썼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걸세. 중앙에서는 정말로 자네가 이 사건에서 손떼기를 원해. 김경희는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제복을 입든 안 입든 유나 씨를 계속 지킬 겁니다. 박 총경은 한참 침묵하다가 속삭였다. 조심하게. 그들은 자네를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파괴할 수 있어. 그날 밤 김경희는 다시 구치소로 향했다. 강태현은 비스듬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경희를 보자마자 그는 짧게 말했다. 당신은 그림자와 싸우고 있어. 그림자는 이길 수 없어. 김경희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림자는 해가 뜨면 사라지지. 당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잊었군. 강태현은 그저 가볍게 웃을 뿐이었다. 한편 이서연 박사는 조우진의 노트북에서 추가 파일을 여는 데 성공했다. 내용은 금융거래 목록이었다. 한자선 재단의 이름이 나타났지만 돈은 해외의 익명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명한 국회의원 한 명의 이름이 정기 후원자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의원은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네트워크와 가까운 것으로 유명했다. 김경희는 굳은 턱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럼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었어. 거대한 공모였군. 한유나는 그 대화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전 결코 법정에 서지 못할 거예요. 그 전에 저를 죽일 거예요. 이 박사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김경희가 덧붙였다.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들은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깊은 밤, 김경희는 안전가옥의 작은 방에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나무 책상과 희미한 램프뿐이었다. 그는 수첩을 펴고 손으로 글씨를 썼다. 각 줄은 사건의 요약이었다. 이름, 날짜, 거래, 증거 모든 것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짧은 메시지를 썼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파일은 반드시 법정으로 가야 한다. 한유나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는 그 메모를 갈색 봉투에 넣고 붉은 잉크로 표시한 뒤 잠들기 전 이서연 박사에게 건넸다. 내가 사라지면 뭘 해야 할지 알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밖에 서울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지만 김경희의 마음속에서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어둠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빛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서울은 숨을 죽인 듯했다.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검은 구름이 달을 가렸다. 안전가옥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한유나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너무 많이 울어눈이 부어 있었다. 이서연 박사는 두려움이 공중에 떠도는 것을 느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약과 의료 기록을 다시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잠을 못 자 눈이 충혈된 김경희는 창가에 서서 바깥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했다. 마치 다음 위험이 어느 방향에서 올지 예측할 수 있다는 듯이. 중앙에 위장된 인력에 의한 납치 시도 이후 김경희는 그들의 움직임이 이미 익혔다고 확신했다. 적은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서준 총경과의 연락도 점점 더 어려워졌다. 정치적 압력이 모든 통로를 막았고 몇몇 동료들은 심지어 김경희를 피했다. 오직 이 박사만이 여전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차량 엔진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다. 김경희는 총을 잡고 이 박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한유나는 흐느꼈다. 이 박사가 황급히 그녀를 진정시켰다. 진정해요. 당황하지 말아요. 커튼 틈으로 김경희는 검은색 SUV 2대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6명 이상이 내렸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자동 소총을 들고 있었다. 대규모 공격이다. 김경희가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한유나를 주방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지하 공간으로 끌고 갔다. 여기 있어. 나와 이 박사가 오기 전까지 절대 나오지 마. 그가 말했다. 한유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경희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김경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렸다. 약속할게, 돌아올 거야. 첫 번째 총성이 정적을 깼다. 창문 유리가 깨지고 문이 심하게 흔들렸다. 김경희와 아직 남아있던 2명의 경관이 응사했다. 총소리가 오갔다. 화약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 박사는 지하 공간 입구를 보호하며 최대한 몸을 낮췄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집의 바리케이드는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혼란 속에서 김경희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공격자 중 한 명이 특수 표식이 있는 경찰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부대원만이 소유한 표식이었다. 김경희는 잠시 멍해졌다가 분노가 치밀었다. 배신자가 우리 중에 있었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정말이었다. 안전가옥을 지켜야 할 경관 중 한 명이 갑자기 돌아서서 김경희를 향해 총을 겨눴다. 죄송합니다, 경희님.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더 강합니다. 김경희는 옆으로 뛰어 피했다. 총알이 그의 머리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신속하게 반격하여 배신자를 쓰러뜨렸다. 이 박사는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김경희는 이를 갈았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여기서 나가야 해.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박총경이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지원 병력을 보낸 모양이었다. 하지만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적은 이미 집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주방문을 부수고 한유나가 숨어있는 지하 공간에 거의 다다랐다. 이 박사가 온 힘을 다해 문을 막았다. 그 사이 김경희는 달려가 총 개머리판으로 공격자를 후려쳤다. 잔혹한 근접전이 벌어졌다. 김경희의 관자놀이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문이 마침내 부서졌을 때 김경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에는 2가지가 있었다. 국회의원을 엮을 수 있는 거래 증거가 담긴 USB와 지하 공간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한유나. 적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무거운 발걸음이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 박사가 소리쳤다. 김경희님, 그들이 도착했어요. 순간 세상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김경희는 USB를 바라보다가 희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한유나를 보았다. 그는 둘 다 동시에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증거를 가지고 나가면 한유나가 남겨질 수 있었고 한유나를 구하는 데만 집중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다. 큰 폭발음이 벽을 부수고 먼지가 흩날렸다. 김경희는 이를 악물고 결정을 내렸다. 그는 USB를 갈색 봉투에 넣고 이 박사의 재킷에 집어넣었다. 내가 실패하면 이걸 가지고 나가. 그들이 진실을 파괴하게 놔두지 마. 그가 속삭였다. 이 박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를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김경희는 그리고 나서 한유나를 지하 공간에서 끌어냈다. 나를 따라와. 내 손 놓지 마. 그들은 연기를 뚫고 총알 사이로 몸을 숙였다. 총알이 귀를 스치고 벽이 흔들렸다. 하지만 김경희는 계속해서 한유나를 이끌고 거의 무너진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뒷마당에서 그들은 2명의 공격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김경희는 한유나를 땅으로 밀치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한 명의 적은 쓰러뜨렸지만 다른 한 명이 한유나를 향해 정확히 총을 겨눴다. 찰나의 순간 김경희는 앞으로 몸을 던져 한유나의 몸을 감쌌다. 총성이 울리고 김경희의 몸이 뒤로 날아갔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다. 지원 병력이 들이닥쳤다. 총소리는 지휘관의 외침으로 바뀌었다. 공격자들은 후퇴했다. 몇몇은 붙잡혔고 나머지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박사가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다. 한유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김경희의 몸을 끌어안고 땅바닥에서 흐느꼈다. 경희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김경희는 남은 힘을 다해 눈을 뜨고 한유나와 이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당신들이 계속해야 해. 그들이 이기게 놔두지 마. 그 후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겼다. 서울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남은 것은 사이렌 소리와 울음소리뿐이었다. 하지만 그 정적 뒤에서 김경희의 결정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한유나의 생명을 구하기로 선택했다. 폭풍은 이제 막 정점에 달했고 내일은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2024년 초 서울. 지방법원 마당에 보슬비가 내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있었고 호기심에 찬 일반 시민들도 있었다. 그날 루미나 사건의 첫 재판이 마침내 열렸다. 그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이름은 이제 어둠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화려함과 야만성의 경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사회에 일깨워준 상처였다.
재판정하는 긴장된 정적이 흘렀다. 한윤아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전보다 눈빛은 더 단호해졌다. 이서연 박사가 그녀 곁에 앉아 힘을 실어주었다. 판사와 검사 앞에서 한윤아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증언했다. 공포로 가득했던 밤들, 레스토랑의 지하 공간, 그리고 가해자들의 얼굴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모든 단어는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제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경찰관 덕분입니다. 그녀는 잠시 김경희가 앉아 있어야 할 빈 의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의자는 등받이에 작은 검은 리본이 달린 채 비워져 있었다. 김경희는 총상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해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그 재판정 안에서 울려 퍼지며 대체할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다. 검사는 이서연 박사가 구해낸 USB 증거를 공개했다. 대형 스크린에 금융 거래 데이터와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표시되었다. 그 일련의 증거는 범죄 네트워크와 이전에는 손댈 수 없었던 한 국회의원을 직접적으로 연결했다. 재판정은 술렁거렸다. 이름이 거론된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언론의 카메라는 그들의 얼굴을 명확하게 포착했다. 판사가 피의자인 정치인과 기업가들을 임시 구속하기로 결정했을 때 건물 밖의 분위기는 폭발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몇몇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 길이 피와 눈물로 가득했을지라도. 이서연 박사는 한윤아의 손을 꼭 잡았다. 해냈어요. 당신은 김경희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한윤아는 그녀를 바라보며 뺨 위로 눈물을 흘렸다. 제가 해낸 게 아니에요, 박사님. 우리 모두, 그리고 특히 그분이 해낸 거예요. 며칠 후 이 박사와 한윤아는 병원을 찾았다. 김경희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눈은 천천히 뜨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자 한윤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김경희의 손을 잡았다. 경희님, 재판이 시작됐어요. 증거도 채택됐고요.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김경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잘 됐군. 당신들이 해낼 줄 알았어. 이서연 박사는 눈물을 참았지만 김경희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그들이 진실을 침묵시키게 놔두지 마. 진실은 한 번 태어나면 다시 죽일 수 없으니까. 병원 창밖으로 저녁 해가 구름을 뚫고 비쳤다. 서울은 여전히 시끄럽고 분주했다. 하지만 그 세 사람에게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들은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처리해야 할 네트워크의 잔당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펴진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한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에게 하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삶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둠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요. 하지만 항상 용감하게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할게요.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루미나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 사건으로 남지 않았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화려함이 파멸을 숨길 수 있고 권력이 침묵을 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의 삶의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형량은 정해질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의 씨앗이 이미 심어졌다는 것이다. 시간이 그것이 무성하게 자랄지 아니면 다시 그림자에 억눌릴지를 증명할 것이다. 김경희, 이서연 박사, 그리고 한윤아에게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정직하게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는 한 그 그림자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